이건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기를 위한 이야기도 아니죠. 문명이 어떤 선택을 해왔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백 년 동안 강대국들은 힘으로 지배했고 돈으로 밀어붙였는데요. 그 결과가 지금의 30조짜리 방어 실패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단 하나의 나라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강의장은 발칵 뒤집혔고 패닉이라는 단어가 오갔습니다. 통제보다 조율, 압도보다 계산. 그래서 그 나라의 강함은 눈에 띄는 순간보다 버티는 시간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제 역사가 질문합니다. 눈앞에 답이 있는데 아직도 과거의 공식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왕조가 무너질 때마다 왕가를 죽이는 것. 이건 역사의 당연한 패턴입니다.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유럽도 그렇죠. 왕이 바뀌면 이전 왕가는 사라져야 한다는 것. 그건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단 하나의 나라가 그 상식 자체를 부정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레어 베넷이라고 합니다. 콜린스 교수님의 강의에서 들은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 이야기 하나가 이후 전체의 열쇠가 되었어요. 믿겨지십니까? 저는 하버드 대학교 국제정치학과 1학년 학생입니다. 사실 그날의 강의는 처음부터 특별하지 않았어요. 친구와 함께 남은 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참석한 특강이었어요. 특강이란 평소 정규 수업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나 교수님이 특별히 와서 진행하는 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날씨도 평범했고 강의실도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조용했어요. 그리고 그 강의의 주제는 국제정치에서 힘이란 무엇인가였는데 솔직히 처음엔 그냥 듣고 흘려듣고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기 말이라는 것은 즉 이미 수업들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남은 학점 하나를 채우는 건 그냥 형식적인 것이었으며 별로 깊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콜린스 교수님은 평소에도 강의를 하셨던 분이었는데 이번엔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강의실에 들어오시면서 학생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시는 분이었는데 그날은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강의실에 들어오시면서 첫 말씀이라는 것이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하는 강의가 아니라 그 구조 자체를 새로 쓰는 강의입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구조라는 말이 즉 기존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알고 있었던 것들의 틀을 다시 세운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강의에서 구조라는 단어를 듣는 건 종종 있는 일이었는데 그게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지는 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아서 아직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화면에 떠오른 것은 숫자 하나였는데 45%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한국이라는 두 글자만 적혀 있었어요. 왜 한국에 김 씨와 이 씨와 박 씨가 이렇게 많은가라는 질문이었는데 처음엔 이게 강의와 무관한 얘기인지 아니면 강의의 시작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주변 학생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이건 뭐냐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국제정치라는 강의에서 갑자기 한국의 성씨 이야기가 나온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강의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아직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45%라는 숫자 자체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인구 중 3개의 성씨만으로 거의 절반이 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 가장 많은 성씨인 스미스라는 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 1% 정도입니다. 즉 스미스라는 성씨 하나로는 미국 전체의 100분의 1밖에가 아니었는데요. 중국도 왕씨가 가장 많지만 그것도 한 자릿수를 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김이박 세성씨로 45%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한국 사람 10명 중 거의 5명이 김씨이거나 이씨이거나 박씨라는 것이었어요. 그 숫자가 강의실에 떨어지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는 반응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건 단순히 놀라운 숫자가 아니라 왜 그러냐라는 질문을 곧 불러일으키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을 교수님은 바로 설명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한 성씨가 집중되는가라는 질문의 답은 한국의 역사 안에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다른 나라는 왕조가 바뀌면 이전 왕가를 없애는 것이 당연한 패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왕가가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권력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세운 첫 번째 일은 반드시 이전 왕가를 제거하는 것이었는데, 이건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정확히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즉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왕조가 바뀌면 이전 왕가는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냉혹한 현실이었는데, 이전 왕가를 남기는 건 곧 스스로의 위험을 키우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왕조가 바뀌어도 이전 왕가를 죽이지 않는 나라였는데, 이건 단순한 친절한 행동이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 전체를 바꾸는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가가 살아남고 그 가문이 이어지면서 성씨도 이어지기 때문이었어요. 김씨는 가야 왕가에서 비롯된 성씨이며 신라가 가야를 멸망시켰더라도 그 왕가를 살려두었는데, 그래서 김씨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성씨로 남아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한 번이 아니라 왕조가 바뀌는 마다 반복되었었는데요. 즉 한국의 왕조 전환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의례적으로 이전 가문을 보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과의 비교를 직접 들어 설명하셨어요. 일본에는 성씨가 약 30만 개로 존재하는 것이었는데, 한국에 300만 배가 넘는 성씨가 있다는 것은 왜냐면 일본에서는 자신의 성씨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결혼할 때 아내의 성씨를 바꾸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심지어 가문의 이름을 바꾸는 것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는데요. 반면 한국에서는 성씨를 절대 바꿀 수 없는 규칙이 있었어요. 심지어 왕궁에서 일하던 넷이라는 사람이 다른 가문으로 입양되어도 원래 성씨를 그대로 유지해야 했는데, 그만큼 한국에서 성씨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가문과 역사의 연속선이었습니다. 즉 성씨라는 것이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1000년 이상의 역사를 담은 것이었어요. 강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씨 이야기로 시작된 강의가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 자체를 다시 보게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건 단순한 문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숫자들과 사건들이 하나씩 연결되면서 그 안에서 더 큰 이야기가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평화로운 역사라는 개념이 단순히 전쟁이 적었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왕조가 이어진 나라라는 것을 깨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역사가 결국 현재의 한국을 만든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후 강의 전체의 중심이 되었는데, 그때엔 아직 그것이 얼마나 큰 이야기인지 짐작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라는 단어를 듣고 떠올리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전쟁이 없는 것을 떠올리고 누군가는 조용한 거리를 떠올리는데요. 그리고 저도 그날까지는 평화라는 것이 단순히 싸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콜린스 교수님이 강의에서 꺼낸 평화라는 개념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과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 평화라는 것이 단순히 전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구조 자체를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조가 바뀌는 것은 역사에서 수백 번 반복된 일입니다. 중국에서는 새로운 왕조가 세운 첫 번째 일로서 이전 왕가를 남기지 않는 것이었고, 유럽에서도 왕좌를 빼앗은 자가 이전 왕자를 남기지 않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왕가가 살아있는 순간 그건 언제나 다시 권력을 되찾을 씨앗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즉 새로운 왕이 왕좌에 앉는 순간 이전 왕가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건 단순히 냉혹한 현실이 아니라 왕조 전체가 안정적으로 이어져 가기 위한 필수적인 수순이었습니다. 일본도 정확히 같은 방식이었는데, 세종대왕 시절의 조선과 같은 시기에 일본은 이미 왕가를 바꾸면서 피를 흘리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사무라이라는 무사계급이 권력을 차지하면서 이전의 왕가를 단순히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패턴을 끊었어요. 왕조가 바뀌어도 이전 왕가를 살려두는 것이었는데 이건 단순히 자비로운 행동이 아니라 한 나라의 본질을 결정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가가 살아남고 그 가문이 이어지면 그 가문의 이름도 이어지기 때문이었어요. 즉 왕조가 바뀌어도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고 그 이름이 곧 그 가문의 역사이며 그 역사가 곧 한 나라의 역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야 왕가가 신라에 의해 멸망하더라도 그 왕가가 살아남아 김씨라는 성이 이어져 왔고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면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전 왕가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성계가 새로운 왕조를 세웠을 때도 그 안에서 이전 지배 가문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들도 같은 방식으로 이전 가문을 보존하는 패턴을 따라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김씨와 이씨와 박씨가 45%에 달하는 근본적인 이유였는데 이건 우연이 아니라 1000년 이상의 역사가 만든 구조였어요. 피터슨이라는 미국 출신 학자가 하버드에서 한국학을 50년 넘게 연구한 내용을 콜린스 교수님은 강의에 인용하셨어요. 피터슨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세계에서 왕조가 평화적으로 넘어가는 패턴을 이렇게 반복하여 온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왕조가 바뀌는 것이 곧 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나라는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영국은 왕가를 둘러싼 싸움이 100년 이상의 전쟁으로 이어졌고 프랑스와 스페인도 수십 년씩 피를 흘리며 왕좌를 바꿔왔는데 그 안에서는 왕좌를 차지한 자가 곧 강한 자라는 것이었고 왕좌를 잃은 자는 곧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왕조 가운데 어떤 것이든 그 길이와 안정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한국이 평화를 원했다는 뜻이 아니라 평화를 구조로 만든 나라라는 의미였는데 즉 평화라는 것이 단순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구조가 만든 것이 하나 있었어요. 교육이었는데 이건 단순한 학문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1000년 이상의 근본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로운 왕조 전환이라는 것은 곧 지식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고려시대부터 조선까지 한국에는 과거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과거라는 것은 즉 공부를 하여서 나라의 관직을 얻는 시험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한 나라에서 누가 출세하는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구조였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성공하면 양반이 되고 양반이 되면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출세라는 것이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것이었는데 그 공부라는 것이 한 나라의 구조 자체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출세하려면 싸움을 잘해야 하는 것이었고 사무라이라는 무사계급이 곧 권력이었어요. 즉 일본에서는 칼이 강한 자가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었는데 중국에서는 과거 제도가 있었지만 잡과라는 것이라는 분야, 즉 의학이나 회계나 과학 같은 다양한 영역의 시험은 다른 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문과뿐만 아니라 무과와 잡과까지 있었어요. 무과는 군사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고 잡과는 실용적인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이었는데 즉 한국에서는 공부하는 분야가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넓어져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바로 그 무과를 통해 군장교로 출세한 사람이었는데 그 장군도 칼로 출세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 그 자리에 오른 것이었어요. 붓이 칼보다 강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을 담은 문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전쟁을 잘하는 사람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출세했기 때문이었어요. 즉 붓이라는 것은 공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칼이라는 것은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붓이 칼보다 강다는 것은 한국에서는 공부가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건 10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반복된 패턴이었어요. 조선 왕조가 무너질 때도 일본과 달리 사무라이 같은 무사계급이 아니라 공부하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이었고 그 공부하는 문화가 쌓이면서 결국 현재의 한국이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즉 현재의 한국이라는 것은 단순히 현재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1000년의 공부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그 순간 느낄 수 있었던 건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한국하면 떠올리던 것들이 하나씩 새로운 의미로 가족차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는데
한국의 교육열이라는 것이 단순히 현대의 현상이 아니라 1000년 이상의 역사에서 비롯된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식의 교육을 그렇게 중시하는 것은 단순히 현대의 경쟁 때문이 아니라 1000년 이상의 과거 제도에서 비롯된 정신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즉 공부하면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 1000년 동안 반복되면서 그 정신이 현재까지 남은 것이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은 잠시 강의를 멈추시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학생들의 표정들이 하나씩 변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성씨 이야기가 결국 교육이라는 것과 연결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문화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씩 깨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역사가 만든 것은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기술과 산업의 토대였다는 내용으로 다음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그 순간 강의실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역사 이야기가 결국 현재와 연결되어 가는 것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이었어요. 1000년이라는 시간이 만드는 것. 그건 단순히 역사책 안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은 강의실의 분위기가 바뀌는 순간을 잡아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그리고 그 화면에 떠오른 것은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역사 이야기와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현재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김이박 이야기와 평화의 역사와 교육열이라는 것들이 결국 현재라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강의의 진짜 핵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공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 분들이라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공이란 즉 하늘에서 날아오는 위험한 것들을 막는 기술과 무기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군이 미사일이나 폭탄을 날려보내면 우리가 그것을 공중에서 잡아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방공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단순히 무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가 자신을 지키는 방식의 본질이었는데, 즉 방공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존재 자체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도 그 단어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드론이라는 말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드론은 즉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스스로 날아가는 작은 비행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크기로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드론은 양팔을 펼친 정도의 크기이며 그 안에 카메라와 작은 폭탄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전장에서 이 드론이 단순한 감시 도구가 아니라 직접 폭탄을 실어서 목표에 떨어뜨리는 무기로 변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드론의 가격이 놀랍게도 굉장히 저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기술로는 드론을 만드는 것이 단순히 작은 비행기를 조립하는 것 정도의 비용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콜린스 교수님은 그 문제를 설명하시기 시작하셨어요. 100만 원짜리 드론 한 대가 지금 전장에서 가장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드론 한 대를 막기 위해 50억 원짜리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100만 원을 막기 위해 5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 자체의 공식이 뒤집어지는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강한 쪽이 약한 쪽을 이기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약한 쪽이 강한 쪽을 가난해지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적군이 100만 원짜리 드론을 1000대만 보내면 우리가 그걸 막기 위해 50억 원짜리 미사일을 1000발을 쏘아야 하는 것이었어요. 적군은 1000억 원을 쓰고 우리는 50조 원을 쓰는 것이었는데, 이건 전쟁이 아니라 한쪽이 먼저 가난해지는 게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로 그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라는 방공 시스템을 만들어 세계에서 가장 강한 하늘의 방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아이언돔이라는 것은 즉 하늘에서 날아오는 미사일과 포탄을 공중에서 잡아 떨어뜨리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시스템을 만든 이유는 왜냐하면 그 나라는 매일 밤 하늘에서 날아오는 위험을 막아야 하는 나라였기 때문이었어요. 즉 아이언돔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요격 성공률이 90% 이상이었어요. 이건 하늘에서 날아오는 것이 100발이면 90발을 잡는다는 뜻이었는데, 즉 100발 중 10발만 떨어져도 그 10발이 만드는 피해는 엄청난 것이었으며 그 10발을 막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스템이 만들어진 이후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면서도 위험이 막혀 있다는 안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화가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비냐민이라는 군사기지의 식당에서 드론 한 대가 천장을 뚫고 폭발한 것이었는데, 군사기지라는 것은 즉 군인들이 생활하고 일하는 곳을 말하는 것이며, 그 안에는 군인들이 밥을 먹는 식당도 있었는데 바로 그 식당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식당 안에서 밥을 먹고 있었던 군인들 중 4명이 죽었습니다. 경보도 없었고 요격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이언돔은 미사일과 포탄을 잡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었는데 드론은 그 범주의 완전히 다른 종류의 위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론은 미사일처럼 빠르지 않고 오히려 천천히 날아가는데 바로 그 때문에 기존 시스템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지 못하고 보내버린 것이었어요. 즉 아이언돔은 빠르게 날아오는 것을 잡는 시스템이었는데 드론은 빠르지 않아서 그냥 날아오는 것으로만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그 순간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짜리 무기 한 대가 수천억 원의 시스템을 뚫었다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즉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다는 방공 시스템이 단 하나의 작은 드론에 의해 무력해진 것이었는데 그 충격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방공 개념 자체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콜린스 교수님은 그 분위기를 잡아 다음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바로 그 불합리한 계산에 종표를 긋는 무기가 등장했다는 것이었어요. 블록건이라는 이름이 처음 강의실에 떠올랐습니다. 블록건이라는 것은 즉 드론을 잡기 위해서만 만든 레이저 무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레이저라는 건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강렬한 에너지를 한 점에 모아서 목표물을 태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블록건은 빛이 날아가서 드론에 닿는 순간 그 드론을 타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빛이 날아가는 속도는 사람의 눈이 볼 수 없는 정도의 속도였는데 즉 드론이 날아오는 순간 그 순간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기의 발사 비용은 단돈 2,000원이었는데 2,000원이라는 숫자가 강의실에 떨어지면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왜냐하면 100만 원짜리 드론을 막는데 2,000원이 든다는 것은 기존의 50억 원짜리 미사일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세계의 숫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건을 만든 나라는 한국이었어요. 강의실 안에서 여러 학생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방금까지까지 듣고 있었던 김이박 이야기와 평화의 역사와 천년의 교육열이라는 것이 갑자기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는데 콜린스 교수님은 그 연결선을 강하게 짚어주셨어요. 이 무기가 가능해진 것의 근본은 반도체 정밀 기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도체라는 건 즉 현대의 모든 전자기기 안에 들어가는 작은 칩을 말하는 것이며 이 칩 안에는 수백억 개의 작은 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작은 점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작동하는 것이 기기의 정밀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록건이 드론을 정확하게 잡는 것도 바로 그 작은 점들이 정밀하게 작동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정밀 기술의 뿌리는 1000년 이상의 교육열과 과거 제도에서 비롯된 지식의 축적이었는데 즉 1000년 전에 공부하면 출세한다는 철학이 결국 반도체 정밀 기술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그 순간 느낄 수 있었던 건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1000년 전의 왕조 전환이라는 것이 결국 현재의 무기 기술로 이어진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제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공의 정의가 바뀌었다는 말이 단순히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역사 전체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언돔이라는 이름은 강의실 안에서 처음 들었는데 그 이름 자체가 가진 의미는 이미 강의의 흐름을 통해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을 막는 돈, 즉 철로 이루어진 방패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콜린스 교수님은 그 이름 뒤에 숨어 있었던 진짜 이야기를 강의에 가져오셨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은 다니엘 베남이라는 이스라엘 출신 방공 엔지니어였어요. 베남이라는 사람은 아이언돔 시스템 자체를 설계하는데 오랜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 중 하나였으며 그의 경험을 콜린스 교수님은 강의에서 인용하셨어요. 베나미에 의하면 아이언돔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오늘까지 존재하는 이유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매일 밤 하늘에서 날아오는 미사일과 포탄을 막아야 하는 나라였기 때문이었어요. 아이언돔이 없었다면 그 나라의 도시 곳곳에 폭발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매일 밤 지하 대피소로 달려가야 했을 것이었습니다. 즉 아이언돔은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그 나라의 존재 자체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요격 성공률은 91.8%였습니다.
이건 즉 하늘에서 날아오는 것이 10,000발이면 9,800발을 잡는다는 뜻이었어요. 지난 3년간의 실제 기록에 따르면 총 4,211발의 위험한 목표물 중 3,869발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제 도시 지역에서의 성공률은 99%를 넘었으며 베나미에 의하면 그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로 증명된 기록이었습니다. 즉 9,800번의 죽음이 하늘에서 떨어졌고 그중 9,000번을 막아낸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숫자 하나하나가 곧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언돔이라는 시스템의 진짜 강점은 단순한 요격의 정확도가 아니었어요. 콜린스 교수님은 그 부분을 강의에서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아이언돔은 사람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날아오는 미사일이 사람이 아무도 없는 빈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계산되면 그 시스템은 스스로 요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도 그렇고 더 중요한 건 시스템의 철학 자체였기 때문이었어요. 땅을 지키는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무기였습니다. 즉 그 시스템은 단순히 날아오는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곳을 먼저 계산하고 그곳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강의실 안에서 일본 학생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북쪽 홋카이도 출신의 아얌이라는 이름의 유학생이었어요. 평소에도 강의에서 발언을 자주 하는 학생이었으며 그날도 강의를 듣고 있는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런돈이라는 이야기가 강의에 나오면서 일본과 한국 사이의 차이가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아야미의 표정은 불편한 것을 억지로 평범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콜린스 교수님은 그 분위기를 잡고 계셨으며 강의를 평범하게 이어가시기 시작하셨어요. 아이런돈은 완벽한 시스템이었지만 그 완벽함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한 발당 약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였어요. 즉 하늘에서 날아오는 것 한 발을 막는데 최소 5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히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 비용 구조 자체가 시스템의 약점이 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적군이 100만 원짜리 드론을 보내면 5천만 원짜리 미사일로 막아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적군은 100만 원을 쓰고 우리는 5천만 원을 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비냐민 사건이라는 것이 강의에 등장하였습니다. 비냐민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군사기지였어요. 군사기지라는 것은 즉 군인들이 생활하고 근무하는 곳을 말하는 것이며 그 안에는 군인들이 밥을 먹는 식당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식당에 드론 한 대가 날아와 폭발한 것이었어요. 가격은 약 100만 원 정도의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로 인해 밥을 먹고 있었던 군인 4명이 죽었으며 부상자는 60명을 넘었어요. 경보도 없었고 아이런돈 역시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런돈은 미사일과 포탄을 잡는 시스템이었으며 드론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위험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즉 아이런돈은 빠르게 날아오는 것을 잡는 것이었고 드론은 천천히 날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곧 시스템의 약점이 되었어요. 강의실 안에서 그 순간 아야미의 표정이 다시 한번 변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세계 최강의 방공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드론 한 대에 뚫렸다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방공 개념 자체의 균열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즉 완벽하다고 여겨진 것이 단 하나의 작은 무기에 의해 무력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블록건이라는 것이 바로 그 균열에 답을 주는 무기라는 것은 강의실 안에서 아직 아무도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아야미는 그 흐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야미의 눈빛이 강의실 안의 학생들과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눈빛 안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강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뭔가 깊은 생각 속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은 잠시 강의를 멈추시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학생들의 표정들이 하나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시스템도 시대가 바뀌면 무력해진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이으셨어요. 그 한 문장이 강의실 안의 공기를 다시 한번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히 아이런돈의 이야기가 아니라 강대국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즉 완벽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현재에서만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면 그 완벽함도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야미는 그 순간 강의 노트를 내려놓고 교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 안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강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함이라는 것에 가격표가 붙는다는 것. 그건 단순히 무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은 강의실의 공기가 조용해지는 순간을 잡아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그 화면에는 숫자들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는데 그 숫자들은 다니엘 베나미가 직접 계산한 것을 콜린스 교수님이 강의에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베나미는 비냐민 사건 이후 사무실에서 혼자 계산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열에는 드론의 가격을 적었는데 상업용 드론의 기본 가격 50만 원에 개조 비용 30만 원과 폭약 비용 10만 원을 더하면 약 9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100만 원으로 올린 것이었어요. 두 번째 열에는 아이언돈 요격 미사일의 가격을 적었는데 한 발당 약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이며 평균을 내면 약 7,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에는 비율 계산이 나왔어요.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을 드론 한 대의 가격으로 나누면 1억 원을 나누기 100만 원, 결과는 100이었는데 즉 요격 미사일 한 발로는 드론 100대를 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그 숫자가 떨어지면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00이라는 숫자의 무게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 전장의 현실이었기 때문이었는데 베나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열에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어요. 만약 적군이 드론 1000대를 동원한다면 제조 비용은 약 1000억 원이었는데 우리가 그 1000대를 전부 요격하려면 요격 미사일 1000발이 필요하고 그 비용은 약 1000억 원이었습니다. 즉 적군은 1000억 원을 쓰고 우리는 1000억 원을 쓰는 것이었어요. 100대 대 1의 비용 전쟁이었는데 이건 전쟁이 아니라 한쪽이 먼저 가난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베나미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분석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연간 방공 예산은 약 3조 원이었는데 아이언돈 요격 미사일 1000발을 사용하면 약 100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 예산으로는 1년에 약 30번의 방어가 가능하여 한 달에 두세 번 정도였어요. 그런데 만약 적군이 드론 공격을 매일 한다면 1년이면 약 3조 원 이상이 필요한 것이었는데 그건 이미 이스라엘의 방공 예산 전체를 초과하는 숫자였습니다. 콜린스 교수님은 그 숫자들을 강의실에 떠올리면서 한 문장을 던지셨어요. 이건 방어가 아니라 파산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었는데 파산이라는 말은 즉 돈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의실 안에서 그 단어가 떨어지면서 클레어 귀에는 단순한 숫자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깊이 남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이라도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이 감당할 수 없게 되면 그건 더 이상 방패가 아니라 부담이 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는데 아야미도 그 순간 강의 노트에서 눈을 들어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나미의 계산에서 가장 날카로운 부분이 나왔어요. 심리적 비용이라는 것이었는데 드론 공격이 성공할 때마다 한 나라의 사람들은 불안해지고 그 불안은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어지며 외국의 투자도 감소하고 결국 인구가 그 나라를 떠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비용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지만 실제로 나라 전체를 흔드는 것이었어요. 즉 드론 전쟁은 단순히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었는데 클레어는 그 순간 강의실 안의 학생들의 표정을 하나씩 바라보며 이 이야기가 단순히 이스라엘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베나미는 그 모든 계산을 끝내고 마지막 결론 한 문장을 남겼어요. 현재 방공 체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그 문장을 타자로 치는 손이 떨렸다고 베나미는 기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신이 10년 넘게 믿고 만들어온 시스템을 부정하는 문장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강의실 안에서 그 순간 클레어는 깊은 생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연결되면서 전쟁이라는 개념 자체가 달라져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강대국이 강대국이라는 이유는 군사력이었고 그 군사력이 전쟁을 이기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그런데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는 군사력 자체가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야미는 그 순간 자신의 강의 노트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적어둔 숫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콜린스 교수님은 잠시 강의를 멈추시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시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오래된 친구를 만난 적이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은 필립 존슨이었습니다. 필립 존슨이라는 사람은 미국 출신의 정보기술 분야 전문가였어요. 정보기술이라는 건 즉 현대의 모든 앱과 사이트와 전자기기 안에서 작동하는 기술을 말하는 것이며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경험을 쌓아온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그 필립은 한국 출신의 여성과 결혼하여 현재 한국에서 직접 살고 있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클레어는 잠시 생각을 멈추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이야기들은 모두 연구와 데이터와 숫자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필립이라는 사람은 그건 단순히 책상 위의 이론이 아니라 직접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은 필립과의 만남을 강의에서 이야기하시기 시작하셨어요. 3달 전에 필립이 오렌 버스로서 미국을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였는데 그날 둘은 오랜 시간을 나누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나눈 것이었습니다. 필립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정보기술 분야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분야에서는 미국이 항상 선두였고 한국은 그냥 기술이 좋은 나라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한국으로 이민하고 난 후 실제로 그 나라의 일상 속에서 느끼는 것들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필립이 가장 놀랐던 것은 기술의 속도가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기술을 만드는 것은 빠르게 만드는 것이었고 변화를 즉시 적용하는 것이었는데 한국에서는 기술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은 오래 버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즉 단순히 지금 이 순간에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50년 후에도 의미가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었어요. 필립은 그 차이를 처음 느낀 것이 부인의 가족과 함께 지내는 날들이었다고 했는데 한국의 가족이라는 것은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역사의 연속선이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은 필립의 이야기를 강의에서 인용하면서 한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필립이 놀라운 것은 기술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왜 그 기술이만 가능했는지에 대한 답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기술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왜 만드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다른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클레어는 그 순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블록건이라는 무기와 반도체 정밀 기술이라는 것들이 단순히 좋은 기술이 나온 것이 아니라 1000년 이상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실제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필립이라는 사람이 직접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그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증명이었습니다. 필립은 한국에서 직접 느낀 것 중에서 가장 깊이 남은 것이 한국의 위기 대처 방식이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위기가 오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대응이 끝나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는데 한국은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9년에 한국이 경제 위기를 맞았을 때 다른 나라들은 그냥 위기를 넘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위기를 겪고 난 후 오히려 더 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 안에서는 조상들이 만들어온 정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은 그 부분을 강의에서 특히 깊이 짚어주셨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위기를 넘기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가 올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는 나라였다는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정신의 근본은 1000년 이상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왕조 전환이라는 것은 단순히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안에서 답을 찾는 방식을 만들었어요. 붓이 칼보다 강하다는 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위기가 올 때 칼이 아니라 생각으로 그 위기를 해결한다는 근본적인 철학이었는데 그리고 그 철학이 블록건이라는 무기로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필립은 그 안에서 직접 느낀 가장 깊은 것이 우리라는 마음이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개인이 강한 것이 강점이었고 그 개인이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었는데 한국은 나라가 위기에 빠져도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 우리라는 마음으로 그 위기를 함께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라는 마음이 기술로 바뀌어 다른 나라들에게 진심을 다해 제공되는 것이었어요. 블록건이 세계의 여러 나라에 수출되는 것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마음으로 다른 나라의 하늘도 지키는 것이었는데 클레어는 그 순간 강의실 안에서 눈을 약간 붉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기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나라의 정신이 세계에 기여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깊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야미는 그 순간 강의 노트를 내려놓고 교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 안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일본이 항상 앞서왔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씩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의 속도가 아니라 기술의 철학이라는 것이 진짜 강점이었으며 그 철학의 근본은 1000년 이상의 평화와 교육과 우리라는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왜 한국만 가능했냐? 그 질문이 강의실 안에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콜린스 교수님은 강의실의 공기가 조용해지는 순간을 잡아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그 화면에는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이야기들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선의 시작은 기미박이라는 세 글자였고 그 선의 끝은 블록건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기미박 이야기는 단순한 성씨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한 나라가 왕조가 바뀌어도 피를 흘리지 않는 방식을 만들었다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그 평화의 방식이 1000년 이상의 시간을 거쳐 교육열이라는 것으로 이어졌고 그 교육열이 과거제도라는 구조로 만들어졌으며 결국 붓이 칼보다 강하다는 철학이 한 나라의 본질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이 현재에서 만든 것이라는 것을 강의실 안에서 처음으로 깊이 느끼고 있었어요. 콜린스 교수님은 그 연결선을 하나씩 짚어주시기 시작하셨는데 먼저 반도체 정밀 기술이라는 것을 다시 짚어주셨어요. 반도체라는 것은 앞서도 잠깐 언급되었는데 이번엔 더 깊이 설명하셨습니다. 반도체라는 것은 즉 현대의 모든 전자기기 안에 들어가는 작은 칩을 말하는 것이며 이 칩 안에는 수백억 개의 작은 점이 들어가 있는데 그 작은 점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작동하는 것이 기기의 정밀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안의 카메라가 정확하게 사진을 찍는 것도 그리고 블록건이 드론을 정확하게 잡는 것도 모두 그 작은 점들이 얼마나 정밀하게 작동하는지에 달린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정밀도가 높아지는 것의 근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1000년의 교육열이었는데 왜냐하면 정밀 기술은 단순히 기계를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그 기술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드는 것의 근본은 공부하면 출세한다는 1000년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콜린스 교수님은 그 부분을 강의에서 특히 깊이 짚어주셨는데 지금 세계에서 반도체 정밀 기술을 가장 앞서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눈이 떠오르는 것은 한국이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방식이었으며 일본은 기존의 기술을 유지하는 방식이었는데 한국은 그 기술을 스스로 새로 만드는 방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 만드는 방식의 근본은 단순히 연구비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 것이었어요. 아시아에서의 변화도 강의실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콜린스 교수님은 지금 아시아의 중심이 중국과 일본에서 점차 한국의 영역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왜냐하면 중국과 일본은 기술에서 앞서왔던 나라들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때 유럽보다 오히려 한국을 선호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기술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납기라는 것, 즉 약속한 시간 안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과 품질이라는 것, 즉 제품의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한국은 일관하게 지켜지었기 때문이었는데 그 일관성은 단순히 현대의 기업 문화가 아니라 1000년 이상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아야미의 표정이 다시 한번 변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본이 아시아의 중심이라는 것은 아야미에게 당연한 상식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는 그 상식 자체가 이미 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야미는 강의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표정 안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불편함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생각 속에 빠져가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아야미 역시 정보기술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은 그 분위기를 잡고 계셨으며 강의를 다시 깊은 방향으로 이어가시기 시작하셨어요. 블록건이라는 무기가 가능해진 것의 근본을 다시 짚어주셨는데 블록건 안에서는 여러 개의 레이저가 한 점에 모이는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건 즉 작은 빛이 여러 개를 동시에 한 곳에 집중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정밀도가 높을수록 드론을 더 빠르게 잡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정밀도를 만드는 것이 바로 반도체 기술이었는데 밀리초라는 것은 즉 1초의 1000분의 1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며 그 밀리초 단위로 각 레이저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은 한국의 반도체 정밀 기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은 그 기술의 근본을 다시 한번 짚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정밀 기술은 단순히 현재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천년의 교육열과 과거 제도에서 비롯된 지식의 축적이었기 때문이었는데 왜 한국만 가능했냐라는 질문의 답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버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왜 완벽할까가 아니라 왜 오래 버틸까라는 질문을 먼저 했기 때문이었는데 그 질문이 블록건이라는 무기로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콜린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화면에는 한 문장만 떠 있었는데 한국 하늘을 지배하지 않고 관리한 문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배라는 것은 즉 힘으로 압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관리라는 것은 즉 계산으로 지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은 힘을 자랑한 나라가 아니라 계산을 완성한 나라였는데 그 계산의 근본은 1000년 이상의 평화와 교육과 우리라는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클레어는 그 문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 속에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중간 규모국이라는 것은 즉 강대국보다 작고 약한 나라라는 뜻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는 그 중간 규모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작은 나라가 아니라 강대국들이 찾고 있는 답을 이미 완성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답은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천년의 역사와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클레어는 강의실 안에서 그 순간 깊은 확신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야미도 그 순간 강의 노트를 내려놓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 안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불편함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존중이었는데 왜냐하면 아야미도 그 순간 왜 한국만 가능했냐라는 질문의 답이 단순히 기술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는 순간 강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콜린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내리시고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셨어요. 학생들은 하나씩 일어나 강의실을 나가기 시작하였으며 그 발소리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강의실은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야미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나가면서 잠깐 뒤로 한번 돌아보셨는데 그 눈빛 안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듣고 있었던 이야기들이 단순히 강의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강제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듣고 있었던 이야기들이 아직도 머릿속 안에서 하나씩 정리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강의실 안의 빛이 점점 어두워지는 속에서 눈을 잠시 감고 있었으며 그 안에서 떠오르는 것들이 하나씩 연결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안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었는데 그런데 오늘 듣고 있었던 이야기들은 그 생각 자체를 바꾸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평소에 중간 규모국이라고 부르던 것이었습니다. 즉 강대국보다 작고 약한 나라라는 뜻이었는데 그 단어 자체가 이제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듣고 있었던 이야기들은 한국이 단순히 작은 나라가 아니라 강대국들이 찾고 있는 답을 이미 완성한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강대국이라는 것이 단순히 큰 나라라는 것이 아니라 답을 완성한 나라라는 것이었는데 그 답을 완성한 것은 한국이었어요. 눈을 떠서 강의실의 빈 좌석들을 하나씩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떠오르는 것들은 오늘 듣고 있었던 이야기들의 조각들이었어요. 왕조가 바뀌어도 왕가를 죽이지 않는 나라. 붓이 칼보다 강하다는 천년의 철학. 100만 원짜리 드론을 2,000원으로 잡는 무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1000년 이상의 시간이 만든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선의 근본은 단순히 기술이 좋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올수록 더 강해진다는 정신이었고 한국은 오랫동안 여러 번의 위기를 겪었었어요. 일제 점령이라는 것은 즉 다른 나라가 강제로 한국을 지배한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 안에서도 사람들은 그 지배를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우리라는 마음으로 그 위기를 넘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기마다 사람들은 우리라는 마음으로 일어나 그 위기를 넘겼었습니다. 조상들이 남긴 그 정신이 현재의 기술로 바뀌면서 세계에 기여한 것이었으며, 저는 그 순간 그 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처음으로 깊이 느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살아온 저에게 우리라는 마음은 단순히 사회적인 개념이었었습니다. 개인이 먼저이고 그 개인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한국은 그 반대였어요.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우리라는 마음으로 그 위기를 함께 넘기는 것이었는데, 그 우리라는 마음이 단순히 현대의 것이 아니라 1000년 이상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조가 바뀌어도 왕가를 죽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사람들이 서로를 보존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우리라는 마음이 기술로 바뀌면서 다른 나라에게도 진심을 다해주는 것이었는데, 그건 단순한 기술의 수출이 아니라 정신의 공유였습니다. 그 깊은 생각 안에서 한 가지를 깨달고 있었어요. 강대국이라는 것과 진짜 강한 나라라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군사력이라는 것과 경제 규모라는 것만이 강함의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가 진짜 강함이라는 것을 깨달고 있었습니다. 2000원으로 드론을 잡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1000년의 생각이 만든 것이었고, 그 1000년의 생각은 우리라는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강대국은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고 배웠었는데, 그런데 오늘 듣고 있었던 이야기는 생각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깊이가 곧 진짜 강함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었어요. 잠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떠오르는 것은 단순히 오늘 듣고 있었던 숫자들과 사건들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숨어 있었던 정신이었는데, 위기가 올수록 더 강해진다는 것이었고, 그 강함이 다른 나라에게도 진심을 다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의 근본은 1000년 이상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 시간의 깊이가 곧 그 나라의 깊이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라는 것은 단순히 현재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와 정신이 축적되면서 만든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깊은 생각 안에서 세 가지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것이었어요. 오늘 듣고 있었던 1000년의 철학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정신과 우리라는 마음이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한국이라는 나라만의 것이 아니라 세계에 기여하는 것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이 약해지면 세계도 그 답을 잃게 될 것이었으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답을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것이었어요. 미국은 개인의 자유와 혁신이라는 강점을 가진 나라였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개인이 스스로 길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 강점이었는데, 그리고 한국은 그 개인의 혁신에 우리라는 정신을 더한 것이었어요. 즉 개인의 강함과 우리라는 깊이라는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두 나라가 함께 이루어낸 것이 세계에 기여한다면 그건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철학의 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강함과 깊이라는 두 가지가 하나로 이루어져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세계에 대한 것이었어요. 드론 전쟁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전체의 문제였었습니다. 왜냐하면 드론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나라든 만들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단순히 무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라는 철학이 세계 전체에서 함께 공유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생각들을 마음 안에서 하나씩 정리하고 천천히 일어나 강의실을 나오기 시작했어요. 강의실의 마지막 빛이 등 뒤로 사라져가는 속에서 발걸음이 천천히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들어온 강의실과 나가는 강의실은 완전히 달라진 곳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근본은 단순히 강의 하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1000년의 이야기와 그 안에 숨어 있었던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변방이 아니었어요. 질서를 설계하는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근본은 1000년의 평화와 교육과 우리라는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강의실을 나오며 그 생각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있었고, 강의실의 마지막 빛이 등 뒤로 사라져가면서 강의실은 조용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안에서 남은 것은 단순히 강이라는 것이 아니라 천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정신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듣고 있었던 이야기들은 단순히 오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세계에서도 이어져가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져가는 것의 근본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든 것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중간에는 고개가 갸웃해지다가 마지막쯤에서는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흔들리지 않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누군가의 성공담이어서도 대단한 기술 하나를 자랑해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믿어왔던 기준들, 힘이란 무엇인지, 강한 나라란 어떤 모습인지, 그 질문을 다시 꺼내보게 만들었기 때문이겠지요. 세상은 늘 빠른 것, 큰 것, 강한 것에 먼저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 사연은 조금 다른 방향을 보여줍니다. 당장 이기는 것보다 오래 버티는 것, 지배하는 것보다 관리하는 것, 혼자 앞서가는 것보다 함께 남는 것. 그런 선택들이 시간이 지나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를 말이지요. 우리는 종종 결과만 보고 판단합니다. 지금의 모습만 보고 과거를 재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시간과 수없이 반복된 선택과 조용히 이어져 온 생각들이 쌓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닐지도 모르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께도 그런 질문 하나쯤은 남겼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